2026년 1월 2일, 일본 최북단의 섬 홋카이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히다카초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던 밤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335호 단골 가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술집, 이른바 스낵바였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온기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선 손님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위화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깥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 자체가 어딘가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손님들의 감각을 자극해온 것은 소리였습니다. 좁은 가게 안 어디를 둘러봐도 이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였습니다. 한 대도 두 대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4-5대의 공기청정기가 좁은 홀 곳곳에 배치되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웅웅, 웅웅.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빨아들이고 또 뱉어내려는 듯 기계들은 과부하가 걸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손님들은 의아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뺀다 해도 이 정도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소음 사이로 미묘하게 비릿하고 쿰쿰한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과도하게 돌아가는 공기청정기의 바람은 가게 내부의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의 조명은 평소보다 유독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손님들이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혹은 구석진 곳에 있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실내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카운터 뒤에 주인인 40대 남정 마스쿠라 토시히코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능숙하게 칵테일 쉐이커를 흔들었을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그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들어와 자리에 앉아도 그는 주문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료를 만들지도 안주를 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혹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가게의 특정 기억을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마스터, 여기 주문 좀 받아줘요 라고 불러도 그는 느릿하게 반응하거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늘한 기운만을 풍겼습니다. 손님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마스터 기분이 안 좋은가? 가게 분위기가 왜 이래? 꼭 귀신 나올 것 같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안주를 집어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 자리 바로 옆,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기대고 있던 벽,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가게의 한쪽 벽면, 그 벽은 원래 있던 벽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합판을 덧대어 만든 조잡하고 수상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얇은 합판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불과 며칠 전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20대 단골 여성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4-5대의 공기청정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야만 했던 이유, 가게의 조명을 어둡게 낮춰야만 했던 이유, 주인이 음료를 만들 손조차 차갑게 굳어 있었던 이유,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녀 때문이었습니다. 살인자는 시신을 벽 안에 봉인해 둔 채 그 바로 앞에서 태연하게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신이 내뿜는 죽음의 냄새를 기계바람으로 덮으며 그는 자신의 범죄 현장 한복판으로 손님들을 초대한 셈입니다. 자신이 마시는 술잔 너머로 죽은 자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밤. 홋카이도의 작은 술집은 이미 평범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합판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기괴한 무덤이었습니다. 도대체 12월 31일, 그 해의 마지막 남에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남자는 시신을 유기하고도 도망치지 않고 굳이 시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택했을까요? 벽 속의 그녀는 말이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사건의 무대가 된 홋카이도 히다카추. 이곳은 일본 북단 특유의 거친 설경과 고요함이 공존하는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고 밤이 되면 몇 안 되는 술집으로 모여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곤 합니다. 낯선 타인의 침입보다는 옆집 이웃의 안부가 더 중요한 이 폐쇄적이고도 안온한 공동체에서 피의자 마스쿠라 토시이콕 49세는 꽤나 성실한 인물로 통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밤낮 없이 일하는 하는 부지런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낮에는 지역 내 한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밥벌이를 했고 해가 지면 주점의 마스터로 변신해 칵테일을 만들고 손님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투잡을 뒤며 열심히 사는 40대 중년 남정. 그에게서 잔혹한 살인마의 징후를 읽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동료였고 누군가의 술친구였으며 이웃들에게는 그저 사람 좋은 마스터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어 쓰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철석같이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 20대의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에게 마스쿠라의 가게는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대인 주인과 20대인 손님,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 관계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우연히 들른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평소에도 마스쿠라와 안면이 있고 대화를 나누던 단골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추운 겨울밤, 마음 놓고 찾아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 그녀에게 마스쿠라는 경계심을 내려놓아도 되는 안전한 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공포입니다. 범죄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괴한에 의해 벌어지는 것보다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아는 은구를 한 사람에 의해 벌어질 때 더욱 비극적입니다. 2025년 12월 이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거리에는 연말 특유의 뜰떠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새해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스쿠라 역시 낮에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밤에는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스쿠라와 피해자 여성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었을지, 금전적인 문제일지, 아니면 일방적인 감정의 폭발이었을지, 친밀함이라는 얇은 막 뒤에는 치명적인 사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 31일, 1년 중 가장 특별한 날인 오미소카, 제이아의 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소바를 먹으며 제이아의 종소리를 기다리던 그날 밤에 피해자는 제 발로 비극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찾았던 그 아늑한 주점이 다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는 밀실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친절한 마스터의 미소 뒤에 끔찍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믿었던 관계가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돌아온 순간, 이제 시계바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 밤 12시를 향해 달려갑니다. (2025년 11월 31일) 밤,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TV에서는 제야의 종소리를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이 한창이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다가올 새해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다카초의 작은 스낵바, 그 밀폐된 공간의 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된 채 끔찍한 비극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안에는 단 두 사람, 마스쿠라와 그를 믿고 찾아온 20대 여성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시작되었을 두 사람의 대화는 어느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변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그날의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마스쿠라의 손에는 밧줄과 같은 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몸싸움의 끝에 발생한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사리를 가지고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가 삶을 갈구하며 내질렀을 비명은 두꺼운 가게문을 뚫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 밝혀진 사인은 경부 압착에 의한 질식사. 그 수음이 끊어지는 그 짧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것은 믿었던 지인의 싸늘한 살기뿐이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차가운 시신만이 남았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이 순간 도주를 택했겠지만 마스크라의 선택은 기이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게 한 구석, 벽과 벽 사이에 아주 협소한 빈 공간을 향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시신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그 성인 한 명이 겨우 웅크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합판을 덧대어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2025년의 마지막 밤 그녀는 세상에서 증발됐습니다. 벽 너머 거리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오갔지만 합판 한 장으로 가려진 벽 한쪽은 영원히 멈춰버린 시간과 죽음만이 도사리는 차가운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 아침이 밝았지만 한 가정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그 시각. 피해 여성의 할머니는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월 31일 집을 나선 손녀가 연락 한 통 없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고 경찰에 다급히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여성의 단순 가출 가능성과 범죄 연루 가능성이 혼재된 상황에서 수사팀은 그녀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의 레이더망이 서서히 좁혀오던 그때 용의자 마스쿠라가 보여준 행동은 수사관들의 예상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도주 경로를 검색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잠적했을 1월 2일, 그는 보란듯이 가게에 네온 사인을 밝혔습니다. 영업 중. 그 붉은 글자가 켜지는 순간 그는 다시 살인 용의자에서 성실한 자영업자의 가면을 갈았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자신이 목졸라 살해한 여성을 바로 그 공간 벽 속에 가두어둔 채 말입니다. 그는 시신이 있는 벽을 등지고 서서 태연히 행주로 테이블을 닫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담함을 넘어선 기만이자 내가 범인이라면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겠어? 라고 운변하는 듯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이 엽기적인 정상 영업 위장술 때문에 수사 초기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범인은 가장 뻔뻔한 방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그 시각, 결정적인 단서는 엉뚱하게도 버젓이 영업 중인 가게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월 2일 이후 마스쿠라의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문을 열자마자 피부에 닿는 낯선 공기에 본능적으로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겨울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님들의 신경을 자극해온 것은 과도한 기계 소음이었습니다. 좁은 홀 안에는 무려 4-5대의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밀폐된 지하 주점이라 해도 담배 연기를 빼기 위해 이렇게 많은 기계를 돌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웅웅거리는 그 소음은 마치 벽 안쪽에서 새어나올지 모르는 부패의 냄새와 혹여나 들릴지 모르는 어떤 소리를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범인의 다급한 몸부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카운터 뒤에 선 마스쿠라의 모습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평소라면 쉐이커를 흔들며 농담을 건넬 그는 주문을 받아도 음료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가게 내부는 평소보다 유독 침침하고 어두웠으며 주인은 선임들과 눈을 맞추기보다 불안한 듯 허공을 응시하거나 어두운 구석을 힐끈거릴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가게가 너무 춥고 주인 분위기가 차답다 하며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술잔을 기울이던 그 테이블 바로 옆 급조된 벽 너머에 시신이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느낀 그 쎄한 위화감은 벽 속에 그녀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1월 10일. 마침내 진실을 가로막고 있던 벽이 무너져 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끈질기게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마스쿠라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 벽 안에 숨겼습니다. 그의 자백은 현실이라 믿기 힘들 만큼 엽기적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감식반을 대동해 히다카초의 주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가게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카운터 구석, 주변 벽지와 미묘하게 색이 다른 합판 벽면이었습니다. 도구들이 동원되었고 우지직하는 파열음과 함께 나무 패널이 뜯겨나갔습니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몸을 웅크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다다미 한 장 크기도 안 되는 좁고 먼지 가득한 틈새. 그곳에 실종되었던 20대 여성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벽의 존재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이 마스쿠라는 현장에서 시신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몸목에 채워지는 순간 10일간의 기이한 동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사건이 단순한 유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졸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벽은 뜯겨나갔지만 마스쿠라의 입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왜 그녀를 죽였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체포된 마스쿠라 도시이코는 경찰 조사실에서 기묘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벽 안에 20대 여성의 시신을 숨긴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벽 안에 넣은 것은 맞다.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시신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궤변. 이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범죄자의 방어 기제이자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민낯이었습니다. 비록 죽은 자는 말이 없었지만 시신에 남겨진 고통의 흔적들은 그날의 진실을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명백한 경부 압착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 밧줄 같은 끈을 이용해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르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사고나 자연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왜 목을 졸랐으며 왜 신고하지 않고 벽을 뜯어내 시신을 은폐했을까요? 그의 변명이 더욱 소름 끼치는 이유는 그가 시신과 함께 보낸 10일간의 시간 때문입니다. 그는 시신을 벽 안에 밀어넣은 직후인 1월 2일부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썩어가는 시신 옆에서 그는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가며 냄새를 지웠습니다. 살인을 부인하는 그의 말과는 달리
그의 행동은 냉혹한 계획살인마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시신을 가리던 벽은 뜯겨 나갔지만 그 뒤에 숨은 괴물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결백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 히다카초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른바 벽속 시신 사건. 이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은 단순히 범행의 잔혹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일상과 범죄가 얇은 합판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기이하게 공존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스크라가 시신을 유기한 뒤 영업을 이어간 10일 동안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벽 너머의 진실을 모른 채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손님들이 들이마신 공기는 4대의 공기청정기가 필사적으로 걸러낸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주민들과 네티즌들. 시신 옆에서 술을 마셨다니 끔찍하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기본조차 무너진 엽기 행각, 이러며 경악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믿고 있던 평범한 이웃의 정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스크라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밤에는 친절한 마스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얼굴 뒤에는 사람을 죽이고 벽 속에 가둔 뒤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연기할 수 있는 차가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군간이 가장 위험한 밀실이었고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이제 가게는 문이 굳게 닫혔고 차가운 벽 속에 갇혀있던 피해자는 뒤늦게나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공포와 외로움은 영원히 그 공간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단순한 가십으로 소비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세상의 축복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간 한 젊은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평범한 악에 대해 다시금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